해리스 후보는 경제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철학과 정책을 밝혔습니다. 자본주의자로서 미국의 중간층을 끌어올릴 것이며 미국 경제의 목표는 중국이 아니라 21세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연설 이후 첫 번째 한 솔로 인터뷰에서도 경제에 대해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진지하지 않고 부자를 위한 정책만에 몰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 유세에서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는 시니어는 머리검사, 정신검사를 받아야지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3군데에서 앞서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뉴욕타임스가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소윙 보러들은 트럼프에게는 정책보다는 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리스 후보에게는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연방 기소 5개 혐의로 연방 기소됐습니다. 뉴욕시장 형사기소는 처음 있는 일이고 아담스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약 4천만 명이 영향을 받는 강력한 허리케인 헬렌이 오늘 저녁 플로리다주에 도달합니다. 조지아주도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금값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금값이 오르는 원인은 크게 3가지인데 지정학적인 긴장도 포함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를 만나지만 트럼프 후보는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탄 생산 공장을 방문한 것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태는 미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21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네탄야후는 휴전 제안에 관한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이제 9월 26일이고 이제 선거는 6주일 남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미국 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러분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결정짓느냐가. 스윙 스테이트 7군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18%가 차기 대통령을 뽑습니다. 왜 지금까지 10%라고 하더니 18%가 됐노?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지금으로서는 마음을 결정했지만 아직 6주일이 남았으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스윙 스테이트에서 18% 이제 대부분이 무당파가 되겠죠. 이런 분들이 차기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을 해서 지금 오늘 뒷부분에 말씀드릴 이스라엘 헤즈볼라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에서부터 한국은 나름대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임자가 되느냐 그리고 전혀 다른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뀝니다.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의 후임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본인을 좀 구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것을 상당 부분 이어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8% 경합주의 18%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뉴욕타임스가 며칠 전에 오늘은 또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그 이후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지만 오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유가브 영국이요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미시건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5%포인트 정도 앞서가던데요.
48%대 43%, 그리고 더 중요한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뭐 펜실베니아주도 계속 그 해리스 후보가 약간 앞서가긴 하지만 이건 실제로 뉴욕타임즈 그 논란이 많았던 시에나 칼리지와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역시 48%대 46%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몇몇 사람이 정한다고 하니까 뉴욕타임스가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며칠 전에 내놓은 왜 세 군데 애리조나주 경합주 가운데서 여기 이제 5% 차이였고요. 조지아주 4% 차이,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였었죠. 여기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했는데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18%나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트럼프가 이겼다, 해리스가 졌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분석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까지 나온 뉴스 가운데서 가장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잡는 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후보에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질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할까요? 그 같은 기질이었고, 그래서 학사학위를 가진 30세 미만의 백인 여성들이 뭐 아무래도 백인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백인 여성들이 이 트럼프 후보에서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틀리고 있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건, 이런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게 너무 염려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패닉계도 지금 중요하잖아요. 표에서요. 중요하지 않은 인종이나 나이대가 없어요. 지금 사실은 대학 학위가 없는 히스패닉 중년 여성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다. The way he handles himself. 자신을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5%가 스윙보로예요.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결정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35%가 트럼프의 퍼스널리티. 이게 나는 제일 걱정된다. 두 번째는 정직성과 믿음 8%. 그 다음은 트럼프 후보를 레이시즘, 인종과 또 남녀 차별주의자 7%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협도 똑같이 7%, 그 다음에 이제 5% 동률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런 기질로, 그리고 이데올로기는 또 어때? 그 다음이 이제 3%로 네 가지 이슈가 돼 있는데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 것, 경제, 이민, 낙태, 이게 다 제일 아래입니다. 3%씩.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게 너무 다른 거죠. 마음을 이미 결정한 사람들은 이민, 경제, 인플레이션이 제일 우선이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은 소잉보러들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이건 절대적입니다. 35%가 퍼스널리티. 그의 기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가 정직이라는 거, 이 기질하고 구분해서 해놓은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트럼프가 부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이도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끝까지 4년 동안 할 수 있어? 이런 걸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 트럼프에게 좋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주일이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스윙보로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래도 또 코비드 이전의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이민, 무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슈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말하자면 이 퍼스널리티 기질에 있어서 좀 정상인에 가깝게 그렇게 행동하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죠. 이제 이 점은 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스윙보러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시 도표를 보면 해리스 후보에게도 퍼스널리티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본 인격은 갖춰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도 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퍼스널리티라고 17%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리스에게 17% 생각하는 것과 트럼프에게 35%, 이 차이가 2배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 되고 우려가 다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부 두 번째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이데올로기. 이건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 계속 그 공격을 하는 급진 좌파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경제 15%, 이데올로기가 이념적인 성향이 무엇이냐가 15%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두 번째였던 정직성, 믿을 만한가 하는 게 10%, 경험 없음과 똑같이 10%입니다. 부통령은 했지만 부통령은요 대통령의 그림자입니다. 지금 아무리 3년 반 동안 뭘 했어? 거의 4년이 됐는데 뭘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게 딱 그 하나의 어떤 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부통령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국정 큰 연방에서 이렇게 상원의원까지는 해봤지만 경험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10%고요. 아직도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7%. 그 다음이 맨 아래가 이민 4%. 대통령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2%. 이 부분은 트럼프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5%였잖아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좀 지적이지 않다, 진지하지 않다. 아마 이게 뭐 웃음 이런 그 공격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짐작은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게 있죠. 인종이 있을 테고 아직 성별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자가 그 대통령 업무라는 것의 그 긴장을 견뎌낼 수 있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암시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 그리고 다른 유권자들은 뭐 두 번째 이데올로기가 되겠죠. 너무 진보적인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자, 이런 것 뭐 충분히 모른다 등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두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 같은 것은 뉴욕타임스가 조사한 것과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뉴욕타임스와 시에나가 같이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538 뭐 네이트 실버가 만들어서 ABC에 판 그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무슨 쿡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YouGov, 이코노미스트가 같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이 YouGov와 이코노미스트의 어떤 그 여론조사 스윙보로들이 무엇을 두 후보에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럼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럼 트럼프 후보는 퍼스널리티, 해리스 후보는 누군지 잘 모르겠고 정책이 의심이 돼. 아직 모르겠어. 의심이나 마나 모르겠어 하는 거잖아요. 어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어떤 움직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제 있었던 것을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고 하나만 뒤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피츠버그에서 펜실베니아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경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경제적인 발표보다 조금 명확했고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자입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경제 제안 같은 것을 한 건데 경제 철학에 있어서 본인은 급진 좌파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저는요 자본주의의 강함을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의 과도함은 억제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미국의 기업의 리더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정책에 있어서 기업에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반독점법 여기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한다던가 증권 규제, 소비자 보호,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 내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자본주의자입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건 뭐 시그니처잖아요. 중간층을 위해서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아주 그 좋은 봉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할 거고 기술을 강조할 거다. 꼭 학위라기보담도 그리고 이제 거기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니까 또 US 스틸 뭐 이런 곳이 있는 곳이잖아요. 철강 제조업 분야에서도 역시 그 일자리를 그 확대하고 특히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 거기에 이제 세금 감면 같은 것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 경제정책에서 중국을 말했는데 중국을 끊임없는 그 적 경쟁자로서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그 후보는 그 전날 중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뺏어서 조지아에 넣는다고 했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뺏어서 노스캐롤라이나, 독일에서 일자리를 뺏어서 어디로 가져간다고 했죠. 아무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동맹국이잖아요. 바로 그 점을 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가 지적을 했거든요. 트럼프 후보는 이상하다. 어떻게 동맹국과, 그리고 미국, 중국도 뭐 교역국이죠. 아주 큰 동맹국들에서 일자리를 뺏어온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에도 중국을 넘어서 미국이 해야지 될 일이 있다. 중국은 늦게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도 그럴 여유가 없다. 여러 가지 뭐 기업, 노동자, 의회와 협력을 해서 개혁할 건 개혁을 하고 아주 좀 층이 높은 번잡한 이런 그 절차 같은 것은 줄이고 상황을 빨리 진행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이 아니야. 21세기에서 승리를 해야지 되는데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그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면 그게 꼭 이 몇 년뿐만이 아니라 그 아주 오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참 좋은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블록체인 이런 곳에 미국은 투자를 할 것이다. 본인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장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현지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미국의 뭐 위대한 이런 제조업 산업이나 아니면 농업의 중심지에서 자란 모든 사람들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한 세 번째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우리 경제는 실제로 고층 빌딩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고층 빌딩에 막 전선도 깔고 바닥을 닦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고층 빌딩을 소유한 소유자에게만 잘 통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나와 굉장히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를 제조업 역사상 가장 큰 그 패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위스콘신의 그 팍스콘 짓겠다고 하다가 이게 결국은 실패된 그걸 얘기를 했죠. 해서 톤 자체는 나는 바이든과는 좀 다르다. 물론 그 팔러시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트럼프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유일한 것은 부자에게 세금 감면한 걸 더 깎아서 더 오래 영구해야겠다. 기업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만 이제 해리스가 강조한 건 굉장히 실용적인 나 이데올로기 이념 말고 현실적인 해결책 나 이것을 자기가 강조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해리스에 대한 핵심은 경제도 아니죠. 이 사람이 검찰로 검찰총장으로 상원의원도 법사위원장을 했지 무슨 은행위원장 뭐 이런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원회에서 일했지 은행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보위원회에서는 일했었고요. 아무튼 이래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무슨 뭐 스몰 비즈니스 업주 처음에 뭐 5만 달러 세금 감면해 준다던가 집 살 때 보조금 준다던가 구체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하나는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 전에 이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를 했었던 경제에 대한 인식도 해리스에 대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게 격차가 줄어들거든요. 점점. 예를 들어서 바이든과 트럼프 하면 경제를 누가 더 잘 다루느냐. 12% 정도는 트럼프가 가져갔는데 그걸 지금 반토막 냈거든요. 해리스에게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것을 또 6%를 더 줄여서 본인이 트럼프보다 앞서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척 그걸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죠.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어제 이제 그 같은 경제적인 정책을 발표를 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방영됐던 이제 MSNBC와의 인터뷰거든요. MSNBC와의 인터뷰. MSNBC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모닝조의 2명 진행자인데 거기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진보 딱 민주당 표 이렇게 나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고 스테파니 룰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후보 좀 비난 좀 하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맥도날드에서 일했다. 내가 10대 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이런 걸 강조하는데 맥도날드에서 일한 것은 트럼프 후보가 자꾸만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한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트럼프 손보다 내 손에서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빚을 더 늘리고, 왜냐하면 부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게다 대고 이제 트럼프나 해리스나 다 팁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도대체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들이었는데, 미국에서 뭐 아직도 물론 그 야망도 꿈도 무슨 뭐 영감 이런 것도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은 있기는 있다라고 일단은 그 얘기는 해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We have ambition. We have aspirations. We have dreams. We can see what's possible. We have an incredible work ethic. But not everyone has the access to the opportunities that allow them to achieve those things. 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야망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어떤 영감 같은 것을 이루려면은 뭔가가 이렇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 어떤 윤리, 직업 윤리 같은 것을 지키면서 일을 해도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긴, 그러니까 실버 쟁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버 스푼으로 물고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실 지도자가 이런 것을 인정하기 힘든데, 특히 집 살 때 그게 거의 뭐 환영 비슷하게 그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You know, home ownership for too many people in our country now is elusive. You know, gone is the day of everyone thinking they could actually live the American dream. So part of my vision for the economy is let's deal with some of the everyday challenges that people face and address them with common sense solutions such as affordable housing.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경제 정책이 affordable house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되는데, 내가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너무 진지하지 않다. 그냥 어떤 랠리에 가서 얘기하고 터킹 포인트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하지만 진지하지가 않아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He's just not very serious about how he thinks about some of these issues. And one must be serious and have a plan, and a real plan that's not just 어떠한 것을 만들려면 진지하게 뭐 계획도 세우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걸 트럼프가 안 한다는 putting 거죠. the thought into what will be the return on the investment, what will be the economic impact on everyday people. 네, 그것도 이제 everyday people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인터뷰를 했고, 트럼프 후보도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갔습니다. 주말에도 갔는데 그만큼 뉴욕타임즈와 시에나의 여론조사 결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했음에도 급한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must win입니다. 트럼프 후보에게는 2016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이겼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기지 않고는 승리로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다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공장이었어요. 뒤에 보니까 막 쫙 이렇게 써놓고 얘기를 하는데, 시니어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서 세금도 안 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이거 헤드 검사, 머리 이그잼,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Our seniors have been devastated by inflation. We're going to have no tax on Social Security for our seniors. If any senior doesn't vote for Trump, we're going to have to send you to a psychiatrist to have your head examined. 네, 그 뭐 그런 거 검사할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번째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떨어지면 주의씨, 당신들이 나에게 투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런가 하면은 또 카톨릭계 민주당을 비난을 하면서 이건 이제 그 낙태와 연관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역시 그 헤드 이그잼을 받아봐야지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얘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진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다른 시니어들이 좋아할까요? 카톨릭계 유권자가 좋아할까요? 주이시 유권자가 좋아할까요? 해서 이제 지금부터 미국은 이제 오늘 지나면은 또 뭐 40일도 안 남았다 하다가 한 달은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입니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이기 때문에 뉴욕의 시장이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됐다는 것도 굉장히 큰 뉴스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4,200만 명이네요. 4천만 명도 아니고 뭐 한국의 인구에서 한 몇백만 명 정도만 빼면은 있는 그 정도로 미국이 이제 땅이 넓으니까 허리케인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 이제 카테고리 4 이상이니까 뭐 거의 최고잖아요. 카테고리 5. 해서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애틀란타까지 이제 쫙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플로리다주는 이미 17개 카운티의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은 전부 이 동부 그쪽 해안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바로 이 뉴스가 탑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올해의 최악의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이 플로리다주에서는요 20피트 정도 파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야 이건 완전히 무슨 뭐 폭풍 해일 해서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USA 투데이도요 헬렌이 이제 2024년도 최악의 허리케인인데 오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모래 주머니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모래산이에요. 모래산 같은 것을 쌓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템파베이 타임스는 오죽하겠어요. 완전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이 플로리다주가 이 허리케인 안에 그 허리케인 눈 안에 들어가는가 하는 그 허리케인 눈을 헬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하도 허리케인이 많이 오니까 어느 곳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as usual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수십 년 만에 이제 그 최고로 심각한 허리케인이다.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다 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과 함께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캘리포니아주는 지진 때문에 그렇지만 창문 판자로 다 이제 막아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허리케인이 바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수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건데, 동부 지역에서 지금 발행되는 신문들은 전부 이 내용이 탑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것은 내용은 스토리는 길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임시 지출안이 통과가 돼서 연방정부 폐쇄를 막았다. 물론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서명을 안 할 리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상원과 하원에서 전부 대부분의 그 표를 이제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런데 아니 이게 10월 1일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치가 아니라요. 1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묘하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선거가 치러지고 11월 6, 7, 8일 정도면은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대통령이 발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또다시 싸움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 그 예상을 하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하원은 혹시 다수당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되고 상원도 다수당이 바뀌어서 공화당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역학 구도에 따라서 또 지출안 밀고 당기기 하면서 또 연말에 연방정부를 폐쇄 한 해 만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모든 신문이 전부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에 관해서 아직 전면전은 아니지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뒤쪽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그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가 연방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거 참 묘해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실지 않았거든요. 시간 관계상
AP통신이 제일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AP통신이 이제 많은 신문사에 뉴스를 공급해 주잖아요. 한국의 무슨 연합뉴스처럼요. AP통신이 알아서 그냥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어쩌면 그 판짜는 시간이 뉴욕타임스보다 더 늦은지도 모르고 일면에 이 내용을 실을 수가 있었는데 뉴욕타임스는 뉴욕에서 발행되는 신문인데 뉴욕 시장이 기소되는 걸 알기는 알았지만 이게 사실 확인도 안 됐고 해서 일면에 못 실었어요. 전부 무슨 이스라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또 신문에 어떤 그 마감 시간에 쫓기고 하는 그런 신문, 그리고 어떤 때는 신문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꼭 확인까지 딱 끝나고 나서야 이걸 할 거야. 뭐 이런 신문사들도 있고 하니까 뉴욕에선 뉴욕타임스는 못 실었는데,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보다 부담이 좀 덜 하잖아요. 뉴욕 데일리 뉴스 같은 타블로이드 신문은 딱 기소됐다 하고 신문 발행하는 시간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후였는데도 기소됐다 하고 ED를 붙여서 딱 이 에릭 아담스 시장 얼굴만 쫙 나와 있습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이 데일리 뉴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혐의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 혐의 자체가 오늘 아침에 좀 전에 나온 것을 보니까요. 5개 혐의인데 이 사람 이게 작년 가을부터 열심히 조사하고 했었던 건데 2018년 뭐 그때쯤까지 내가 뉴욕 시장에 나가야지 되겠어 하고 계획을 세웠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경찰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법적인 선거 기부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터키로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조작을 해서 불법적인 선거 기부금을 받았고, 그러면 또 매칭 펀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매칭 펀드 약 $10,000,000 이건 공적 자금을 훔친 게 됩니다. 해서 이제 뉴욕에 대해서 사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뭐 2016년부터 뭐 사치스러운 여행 같은 거, 뭐 터키에 뭐 이런 거 해서 거기에 또 한 $100,000 정도 되는 것 있고, 그런데 터키에서부터 그런 것을 터키 사람들에게 받고 어떤 것을 해줬는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아직까지는 뭐 자세히 그 리스트가 쭉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에릭 아담스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굉장히 그 온건한 경찰국장 출신인데도 온건하게 뭔가 이슈를 들고 나와서 당선이 됐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66살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부패 혐의인 거예요. 선거자금법 위반과 부패 그 혐의인 것인데, 그러면 터키 정부로부터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고 뭐를 해줬을까? 이제 저는 그게 더 궁금하고요. 그 사이에 계속 본인 수사 받으면서 뉴욕 시장을 하고 있었던 건데 경찰국장이라든가 현재 뭐 학교 교장, 보건국장 뭐 여러 이 사람의 변호사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소환장도 많이 받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나는 무죄다. 그리고 나를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타겟이라고 하는 것에는 maybe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미닝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방 정부가 누구를 기소할 때 그것도 뉴욕이라는 미국 최고의 도시의 최대 도시의 시장을 기소를 하는데 또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 아닌가요? 그렇게 기소를 하는데 근세사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기소를 하는데 증거 없이 기소해야 하겠습니까? 현직 시장을, 그것도 경찰국장 출신의 그런 그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선거 자금을 그렇게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이 되고 나서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이제 친구, 충성파로 채웠다는 거죠. 최고위직을. 그건 이제 뭐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에게 또 봉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방 수사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뉴욕에서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한, 이건 좀 흉한 거잖아요, 보기가. 그런 시장이 뭐 몇몇 사람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형사 혐의로 연방 기소된 이런 일은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원래도 이 처음에 시작할 땐 좋았어요. 에릭 아담스 시장이. 그런데 내년에 이제 또 예비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이미 조금 어렵게 되기는 됐습니다만 본인은 연방 검찰이 맨하탄에서 이렇게 기소합니다 하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비디오를 발표를 했거든요. 나는 기소가 된다 할지라도 무죄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마다 또 시마다 약간 그 차이가 있고 하는데 뉴욕의 유권자들이 이 사람 그 소환하지 못합니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임하라는 요구도 못합니다. 그러나
또 방법이 있죠. 항상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국 법이 그 백업 장치가 있잖아요. 뉴욕의 주지사가 캐시 호커 이 주지사가 해임하면 됩니다. 뉴욕 시장을 해임하면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에릭 아담스가 민주당이지만 기소되기 전에도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을 더럽히지 말고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사임해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주지사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다 후임까지 대행까지 정해놨습니다. 특별선거 전에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뉴욕시 공익보호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Public Advocate 그 주만 윌리엄스 이분이 이제 대행을 하고 특별 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앤드류 쿠모 전 그 뉴욕의 주지사도 아주 무슨 뭐 섹스 스캔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동생인 크리스 쿠모도 뭐 뭔가를 그 형의 이 일과 연관이 돼서 형에게 무슨 뭐 뭔가 그 카운슬링을 했다던가 이런 문제로 CNN에서 나가게 돼버렸는데, 이 앤드류 쿠모가 다시 뉴욕의 시장직을 노린다고 하니까 뉴욕의 시장이나 로스앤젤레스 시장 정도가 되면은 전국 무대에 어떠한 그런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포지션보다도 이 정도로 이게 강한 거구나,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강한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스는요, 이 같은 그 시장의 기소되는 그 케이스를 일면에 보도하지 못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여러 국가가 왜 자레드 쿠슈너 트럼프 후보의 사위에게 한 번도 이 사람이 이런 금융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데 2021년도 적어도 1억 1,200만 달러를 자레드 쿠슈너가 만든 회사 만들자마자 프라이빗 에퀴리 회사에 투자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보도를 했군요. 자, 잠시 뒤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요, 이렇게 뭔가 비리가 있었을 때 당시에 그 앤드류 쿠모도 그랬었고, 굉장히 뭐 그 전에 그 하원 의원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앤토니 누구였었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임하라고 정치인들이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화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공화당에서 어떤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 지금 3사람이거든요. 뭐 여자 문제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뉴욕의 그 에릭 아담스가 본인 측근들을 옆에다가 두고 최고위직으로 하고 돈을 벌게 해줬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어떤 그 공화당의 정치인이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공화당에선 그 사람에게 물러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마크 로빈슨에 대해서도 정말로 너무너무 이 사람은요, 민권운동과 알 샤프트는 총으로 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2009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마틴 루터킹 등등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포르노 사이트에다가 쓰고 한 것, 그리고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도 그동안 해왔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은 몇몇 사람은 저 사람 물러나야지 돼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처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공화당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슬그머니 뒤로 빠져요. 그리고 공화당 가운데서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징글징글 싫어해요. 동성애자들 구덕이라고 했잖아요. 마크 로빈슨도. 그런데 공화당 사이에서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동성애자가 나오고 해도 또 아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조지 산토스, 롱아일랜드, 뉴욕에 그 온갖 거짓말 사기로 해서 자수성가했다. 우리 어머니가 9.11 사태 때 그 빌딩에서 숨지셨어. 어머니는 5년 뒤에 다른 데서 숨지셨는데, 이런 온갖 것을 거짓말을 해서 당선이 됐어도 그 사람의 표가 필요할 때 공화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래서 민주당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큰 차이다 하는 것,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나는 금을 사놓을 그럴 돈이 없어 하더라도 뭐 이건 큰 뭐 추세이기도 하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제 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라서 또다시 이런 때 이제 항상 사상 최고치잖아요. 이번 주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뉴욕의 금 그 현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2,657달러 31g이죠. 최고치입니다. 1년 동안 뭐 온스당 수백 달러가 올랐고 한 달 전보다도 145달러가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30% 정도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 들어서 한때 또 내려갔었던 적도 있으니까 기준 지수인 그 주식시장 S&P 500의 20% 정도 상승인데 그것보다 10%니까 반 정도가 더 금이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 넘버 1 경제적인 불확실성, 넘버 2 지정학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도 불안정이죠. 넘버 3 뭐 중앙은행에서 뭐 강력한 수요를 갖고 있다던가 할 때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과 달러 강세, 미국이 정말 그 달러가 어떻게 약해지면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지금 그것으로 많이 버티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아직도 되고 있고 달러 강세에 대한 걱정 이런 때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돈을 어디다가 보관하지? 팬데믹 초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긴장은 너무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정말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의 강력한 수용 때문에 이건 이제 중국에서 소비자의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경기부양책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돈을 푸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 그 팬데믹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 풀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돈이 풀리니까 뭐 소매자들, 투자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많이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 값이 또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국 분들이 이제 금 투자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가치가 있는가? 뭐 항상 똑같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답변인데 한 바구니에 다 넣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이게 앞으로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불안정함이 있을 테니까 오를 것이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지정학적인 긴장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물론 한 군데서 지정학적인 긴장이 풀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데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언제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언제까지 다 그렇게만 될 건, 뭐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심리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겠죠. 그런 거. 그래서 지정학적인 긴장이 완화되면은 지금 이제 그 온스당, 그 트로이 온스당 5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2025년 내년이네요. 2,700달러 넘어설 것이다. 지금 이제 2,657달러 기 때문에 뭐 2,900달러까지 내년에 온스당 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영구하지 않다. 변동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바구니에 뭐 주식도 조금, 뭐 집이 있으면 좋고, 뭐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조가 많잖아요. 이 금 같은 것. 뭐 한국 분들 뭐 어디서 파킹랏에서 만나서 뭘 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를 말씀드리면요.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그러니까 프랑스를 포함을 해서 또 아랍 국가들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의 전면전을 막기 위해서 21일 휴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왜 21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가 있겠죠. 아주 깊은 미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침 지금 UN 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기서 직접 만나기도 했고 뭐 12개국이 뭐 서명을 하는 여러 가지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네탄야후는 휴전 제안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슈 뭐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사실을 부정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휴전을 제안을 했죠. 그 휴전을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총리실에서 답변조차 안 했답니다. 뭐
바이든 서명하고 임마누엘 마크롱 서명하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하고 계속 지금 레바논을 그 공격을 해라. 헤즈볼라지만 물론. 그러나 민간인이 결국은 사상자가 나오니까 지금 사망자가 며칠 사이에 사흘 공격해서 600명 넘었거든요. 사망자가 600명 넘으면 수천 명이 다쳤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죠. 미사일에 지금 계속 깊숙하게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헤즈볼라도 딜레마인 거죠. 만약에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깊숙이 발사를 하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하는데 당하면서 참으면 아니 헤즈볼라가 가장 치열하다더니 하마스보다 더 강한 그런 어떤 그 군사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더니 하는 그런 평판에 금이 가겠죠.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헤즈볼라도 그리고 이제 유엔 그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레바논 지금 지옥이다. 이건 안 된다. 프랑스의 외무장관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오늘 그 레바논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득을 할 텐데 뭐 이런 불안정도 금값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도 만나고 해리스도 만나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안 만나겠다고 해서 안 만나는데 공화당에서는 이거 민주당 선거 운동하는 거야 여러 가지 하고 비난을 합니다. 특히 며칠 전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포탄 우크라이나에 주는 포탄을 만드는 그 공장을 방문을 하니까 그게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는데 거기에 갈 때는 딱 그 지역 정치인하고만 같이 갔다고 하고 이거 바이든 행정부를 지금 공화당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캠페인 행사지 뭐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실제로 만나주지도 않고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부터 다 러시아 편이잖아요. 러시아 편이라서 아니 우크라이나 이미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냥 사라져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까지 하던데 글쎄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또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공화당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오면은 트럼프만 만나고 가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